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고 교사 이남승입니다. 네, 이제 일주일 후면 정말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긴장되시죠? 그 긴장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대학 가는 길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여러 길 중에 논술로 대학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최근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변별력을 이 논술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큰데요. 이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2014 합격을 위한 자연계 논술 전략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부담을 확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과학 논술 이분과 함께하면 쉽고 재밌어진다고 합니다. 과학 논술 전문가 김수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뉴 서세스 토이 논술 팀에서 등대지기를 맡고 있는 내비게이터 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논술로 가는 지름길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리 논술에 대해서 A부터 Z, Z까지 모든 비법을 알려주실 김한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투성술의 김한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수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학년도 수시 변화의 폭이 커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그리고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먼저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김수중 선생님의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건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내비게이터입니다. 저도 지금 그 내비게이터 말을 안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길을 가다가 그걸 무시하고 가게 되면 이상한 길을 가게 되고 또 가더라도 삥삥 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정말 등대지기가 쏘아지는 그 등대의 불빛 같다고 생각하시고요. 꼭 이대로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주제는 4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는 이제 과학 논술의 경향 변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네. 아무리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저희 딸내미 눈꺼풀 이제 쌍꺼풀을 만들어 주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왜 중요한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유리할 수 있느냐 그 방법론적인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정리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총괄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향이라는 부분은 이런 거죠. 어떤 길을 가려고 하면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샛길도 알아야 될 테고요. 그런 경향인데 작년과 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된 거는 사실 제가 논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수능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워낙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언어가 국어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수학이 되고 영어가 되면서 A형, B형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A형, B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강조돼서 과학 과목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실제 과학 과목은 8과목 중에서 이제 2과목만 선택하게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3과목 하다가 2과목 하니까 학생의 부담이 줄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각 대학들이 논술 출제하는 문제를 보면요. 각 과목을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학들이 물화생지 혹은 물화생을 통합형이나 혹은 3가지를 모두 출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이 2과목만 그냥 간다고 한다면 이건 어찌 보면은 총은인데 총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가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좀 크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변화 때문에 각 대학들에서 지금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려대학교나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수시 과정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이 셋이나 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과연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다들 과학 논술하면 생각하는 게 일단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 저도 이과생이지만 이과 애들에게 이제 글이라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안 그래도 과학도 머리에 쥐나는데 이제 거기에 논술이 붙는 순간 이 그 상대적인 뭐라죠? 멘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멘탈 붕괴. 예, 멘탈 붕괴. 예. 제가 좀 그 못 배워서 죄송.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뭐 예. 많이 사용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될 거는 이 문제가 어려우지 못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이번에 이제 대통령 당선인 대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이제 대통령 취임하실 이제 박근혜 당선인께서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선행학습 금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내신 문제도 적용이 되겠지만 실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각 대학의 출제하는 논술 문제도 좀 적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교과과정을 벗어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들이 2013학년도 지금 얼마 안 됐죠. 문제를 보면 전반적으로 과학 논술 문제 좀 평이화되고 좀 낮춰진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대충 성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학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계속 국어, 수학, 영어의 변화에만 좀 치중을 했었는데 네. 과학도 상당한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점을 좀 유의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논술 이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것 같네요. 네, 과학 논술이 2014학년도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도전해 볼까가 아니라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변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 계속해서 해주시죠. 예, 이제 방금 전에 두 분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일단 제가 거기 이제 불을 질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그 과학 논술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꼭 강조하는 게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근호도 이제 부정은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수학 논술이 있고 수리 논술이 있고 과학 논술이 있을 때 누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논술이 더 중요해가 아니라 이 수리 논술만큼이나 과학 논술이 중요하다는 게 제 관점인데 이유는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 난이도를 결정하는 부분은 수리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2학년도에 그 논술 문제 출제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토했었습니다. 과연 이게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냐는 부분에 대해서죠.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문제가 되고 나서 다음에 2013학년도에 연세대에서 다시 또 논술 문제를 봤는데 수리 문제가 쉬워지는 바람에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저희 과학 논술 입장에서 문제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2013학년도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수리 논술 문제가 쉬워지고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너무 어려워지면 못 써버리는 거고요. 쉬워지면 다 풀죠. 네. 그럼 소위 말하는 변별력이라는 부분에서는 네네. 사실 변화가 거의 없는 과학 논술 부분에서 쓴 학생들과 쓰지 못한 학생들 그리고 잘 쓴 학생들이 구분되다 보니까 변별력이 상당히 가증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과학 논술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국어와 그다음에 수학과 영어가 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등급 맞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수능의 그 중요한 부분에서 정말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 네. 일반 선발. 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우선 선발이라는 개념이 있고 일반 선발이 있는데 우선 뽑겠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의미를 잘 보실 때 이 안에 보면 우선 선발에 논술 80%나 100%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네, 일반 선발은 논술이 50%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숨어있는 말 중요한 게 우선 선발의 조건은 논술을 잘 본 학생이 뽑겠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 수능 성적이 특정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발해서 그 학생들은 논술만으로 선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일반 선발은 뭐냐? 이 우선 선발 조건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형을 진행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우선 선발 조건에 들어간 학생들은 상대적 수가 적거든요. 적다는 건 그 조건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월등하게 더 유리해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우선 선발에서 뽑는 학생들이 전체 모집 인원의 60% 이상, 80%까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내가
경쟁률상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 선발 조건이 되는 학생들이 되면 좋으니까 당연히 수능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수능과 논술이 과학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학습이 금지된다는 얘기는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내면 안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내용을 준비를 잘하는 게 과학 논술에 연결돼 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능 교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술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죠. 즉 논술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능과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독 이걸 쓴 건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각 대학들이 이제 그 수시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과목 안에서 이 선택 과목이 둘로 줄었거든요. 그 말은 허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보험 과목의 의미로서 이 선택을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수능을 봤던 과목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7, 8, 9등급 아래 한 30% 정도, 아니 많죠. 25% 정도 학생들이 이제 그 과목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집단이 상향 평준되기 때문에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우선 선발 조건을 변형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변형시켰냐? 당연히 낮췄습니다. 그 말은 기존에는 우선 선발 조건에 들어가면 경쟁률이 아주 특수한 과가 아니라는 뭐 2대1 정도. 그럼 그 안에서 논술을 잘 쓰면 되는데, 이제 이 비율이 훨씬 더 커졌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연세대를 예를 들면 연세대가 수리는 그대로, 그러니까 수학은 그대로 1등급입니다. 조건이. 그리고 기존에는 과학 2과목이 1등급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 2과목의 합이 3등급입니다. 1등급과 3등급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수가 늡니다. 분명히 기존에 비해서 우선 선발 조건에 드는 학생들이 확 늘 텐데 거의 논술에 의해 선별되거든요, 이 내용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도 논술에서 못 써버리면 네. 수시는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논술이 그 어느 해보다 강조된 게 올해 개정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인문계 논술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논술이 정말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당락을 네.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그 교과 과정만 공부해도 돼서 논술 한번 나도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다 싶었는데요. 또 듣다 보니까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고 네. 좀 부담이 좀 커지네요. 네, 뭐 잠시 정리해드리자면 우선 네. 선발로 합격할 수 있는 문이 넓은데요. 근데 그러려면 수능도 잘 보셔야 되고 또 이제 수능 기준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논술을 더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중요한 수시 당락에 중요한 논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도 자연계열 학생이라서 아는데 저희들이 글쓰기를 정말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편지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편지를 읽다가 못 보내겠더라고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이제 글쓰기 연습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은 수능과 함께 가는 부분이니까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하시고요. 네. 자, 글쓰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두 어렵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특출나게 잘 쓰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 수는 굉장히 적은 수거든요. 어차피 그 학생들과 나의 경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글쓰기가 다 안 되는 친구들과 나의 경쟁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연습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능과 논술을 같이 잡자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글쓰기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글을 쓰는 건 힘드니까 네. 수능 준비하는 과정에 기출문제라는 걸 풀게 되거든요. 네. 기출문제를 풀다가 이제 틀리게 되면 이거 틀렸네 하고 넘어가면 수능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틀린 부분을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보기를 이해하시는 거죠. 이래서 내가 틀렸구나 라고 이해되시면 이해한 내용을 2줄 정도로 써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푼 문제니까요. 그러면 글을 쓰다 보면 특징이 내가 이해가 안 된 내용이 다시 이해가 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행되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네. 보기를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하나를 통으로 해서 5줄로 설명해 보는 거죠. 이런 과정은 수능에 대한 대비도 돼가면서 동시에 논술에서 글쓰기 부담도 줄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5줄 쓰면 힘든데 네. 2줄을 쓰고 그다음에 3줄 쓰고 5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점점 내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 좀 정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꼭 생각하실 게 기출 문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버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시 학생들이 봤던 문제,
네.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푸는구나라고 하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교과서도 있겠지만 기출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정리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수시와 수능을 동시에 공부할 네. 수 있는 방법이죠. 수능 공부를 하다가 틀린 문제들, 이제 그렇죠. 오답 노트 정리를 할 때 두 줄로 논술 정리를 해보고, 그걸 다시 5줄로 정리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논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논술 준비 이것만 꼭 기억해라. 또 준비하셨죠? 예. 예. 네. 이게 제가 이제 등대지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까지 이해가 되시도 한다면 아마 가까이 오셨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접안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강조드릴 건 어차피 여러분들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상황인데 수능과 논술과 또 내신 준비까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읽어야 하려다 보면 하나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못하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논술과 수능이 함께 간다는 생각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 실제 수능도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사실 한두 문제거든요. 그 한두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이제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보통 추론형 혹은 자료 해석형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들이 역시 그런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낯선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 답만 맞추고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보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수능과 논술을 함께 준비한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교과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이런 연습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 없이 무조건 짧은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사상누각이란 말이 나오게 된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시작하실 때는 기본 내용, 즉 교과적인 내용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 이제 투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투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이런 착각들 하기 쉽습니다. 내가 두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나머지는 어떡하지? 그럼 내가 투를 다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각각의 투 내용 중에서도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 빼고 나서는 투에서 나올 내용을 골라진 그런 내용을 좀 받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꼭 하셔야 될 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대학별로 문제 경향이 다르고 출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가는 건 지도 없이 길을 떠나는 거 똑같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길을 갈 때는 아는 길을 가도 꼭 확인하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즉 내비게이터라는 건 도움을 주는 거지 그게 모든 걸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초 내용에 충실해서 수능 준비해라. 그리고 수능에서 등급을 잘 맞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심화된 형태의 내용인 추론형, 자료 해석형이다. 거기다 준비를 해야 된다. 마지막에 각 대학의 기출문제에 대한 준비는 꼭 하되 단 선택하지 않은 과목을 논술을 준비했다고 하겠다고 통으로 준비하는 그 순간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골라서 진행해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말로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졌던 네. 과학 논술을 정말 쉽고 재미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선생님 말씀 수능과 논술 준비 같이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수능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미루지 말고요. 지금 바로 같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14 합격을 부르는 과학 논술 김수중 선생님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014학년도 수시 합격의 중요한 열쇠 논술, 그 논술의 해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한 분의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김한균 선생님의 2014 합격을 위한 수리 논술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한균입니다. 아직. 예. 안녕하십니까. 김한균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수리논술이 뭔가, 또 하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수리논술의 그 출제 변화 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거부터 짚고 지나가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가장 대대적으로 시작된 게요, 2008학년도입니다. 2008학년도에 수리 논술을, 그러니까 과학 논술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무슨 시험을 보냐면 이과 학생들이 교양 미적분학 시험을 봅니다. 근데 교양 미적분학 시험을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시험을 봤는데 그 신입생들의 성적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일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대학들이 아마도 객관식 시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보자, 이렇게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첫 번째로 상황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대학에서 이제 시험을 시작을 했는데 좀 이렇게 과도한 시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리하고 과학이 결합된 시험을 이제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단 제시문도 길고 문제도 어렵죠. 그러니까 따라서 아이들이 못 풉니다. 못 푸기 때문에 첫 번째, 변별력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수리논술 시험은 많이 좀 이제 실패한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08년도 수리 과학 결합형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공교육에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린 이거 대입 못한다, 그러니까 좀 바꿔달라. 그래서 2009학년도 때 각 대학들이 바로 반영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뭡니까? 이게 수리 단일형, 과학 단일형 문제를 실시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그 시험 문제, 그 교육 과정 내에서 시험 문제를 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나드는 거죠. 넘나들었으니까 당연히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또한 상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는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사이에 이게 뭡니까? 이제 교육 과정이 변화를 했죠. 네. 그래서 교육 과정이 변화를 해가지고 그 선택 미적분학이 필수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변화를 거치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죠. 뭐 큰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유명 사립대 논술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넘나드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이거 문제다, 심각하다. 그래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2008학년도에 뭐 때문에 이제 논술을 시작했냐면, 교양 미적분학이라는 시험을 학생들이 못 본다,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수리과학 결합형이었는데 이것을 바꿔서 수리 단일형으로 바꾼 거죠. 근데 교육과정을 넘나들었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또한 바뀝니다. 그래서 선택 미적분학이 필수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행렬의 1차 변환 같은 것들이 추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엔 2012년도에 사건이 터져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바꿔달라. 그래서 난이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난이도 조정이 바로 2013학년도에 반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거쳐서 수리논술이 시작이 된 건데,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교양 미적분학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시험 문제의 내용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미적분학입니다. 미적분. 그런데 이 미적분학이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그 교육 과정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뭡니까? 미적분학 중에서도 다항함수의 미적분이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필수 과목이 됐던 그 선택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됐던 부분에서 초월함수의 미적분 파트가 강세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미적분이 주로 출제를 하는데 초월함수의 미적분 파트가 지금은 현재 강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출제하냐?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전통적으로 논술 문제라고 하면 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점화식 파트 역시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행렬 같은 문제도 역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뀌는 건요. 내용상으로 바뀌는 건 이제 상위권 대학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이제 공간 벡터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위권 대학들은요. 중위권은 확률 통계 파트가 주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그렇구나. 내용상으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근데 그걸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CG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한번 CG 보실까요? 이제 확인해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뭡니까? 초람수의 미적분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다항함수의 미적분이었다가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출제된 건 점화식과 행렬, 수학적 기납법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1차 변환 역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권 대학은 평면 공간 등등이 공간과 미적이 벡터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은 확률 통계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쭉 이런 과정들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네. 왜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 보시죠. 첫 번째 내용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 과정이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 문제에 참고할 내용이 뭡니까? 기출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출문제가 문제가 생겼다. 왜냐하면 이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2012학년 기준에서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 이전 기출문제를 참고했더니 조금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려면 최근 기출문제 2012학년도 그 다음에 2013학년도 2012학년도 기출문제 2013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이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3학년도 기출문제 왜 안 됩니까? 아직 대학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많이들 안 했기 때문에요. 이게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거하고 더불어서 2014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참고하시면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러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참고하실 때 최근 걸 참고해라. 옛날 거 참고하시면 좀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다음에요. 이제, 그런데 이 중에서도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요, 인문 수리 논술, 이것에 관심이 있죠? 그 CG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볼까요? 인문계 수리 논술을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 CG는 없는데요, 주로 출제되는 대학들이죠. 대학들이 첫 번째, 이화여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려대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상경,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상경 등이 이제 지금 출제하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이제 현재 가치와 총수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요.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지우고요. 예. 아니, 저희가 지워드려야 되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죄송하네요. 그죠? 좀 풀어서 제가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보시죠. 유형 첫 번째는요. 자료 분석입니다. 근데 선생님 자료 분석이 뭡니까? 이제 이게 물어보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어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퍼센테이지 같은 비율로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 인원수 같은 이제 명수로 바꿔내야 돼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자료를 해석하는 거죠. 이것을 자료 분석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등이 많이 출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수학 외적인 제재죠. 수학 외적인 제재를 이제 중심으로 출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학생들이 다 아시는 걸 겁니다. 비용과 자원을 최적화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듯 대단해 보이죠 말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부등식의 영역 파트에 나와 있는 선형계획법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많이 출제하고 있죠. 네. 두 번째는요. 투자를 하죠. 제시문에는 투자와 사업에 관한 제시문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투자하고 사업하려면 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현재로 바꿔내죠. 그래서 현재 가치 또는 원리합계 등등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또 제시문은 이런 제시문, 그 다음에는 현재 가치와 원리합계의 수학 내용 이런 것 등을 출제하고 있죠. 단원별로 보면 등비수열이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주 좀 고상한 주제죠. 게임 이론 같은 주제를 출제해 놓고요, 제시문을 놓고 여기다가 이제 기대값, 확률 분포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 것들도 세 번째 유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제시문 내용에서 인문 내용이든요,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 등이든 변화가 있죠. 이 변화들을요, 변화를 해석하는 수학적 표현이죠. 점화식과 미분이죠.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은 아직 여전히 뭐 많이 출제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출제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즉 뭡니까? 수학 외적인 이런 이제 제시문을 놓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이제 수학 내용들을 해가지고 이제 출제하는 경향들, 이것들이 인문수리논술의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마지막 유형은요. 네. 이건 기타라고 하죠. 네. 이런 거 논리학책을 보시면요. 그 A면 B고 B면 C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내용들이 있죠. 그걸 논증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많이 출제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사라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여전히 옛날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어렵다 했죠. 근데 너무 어려운데 지금은 달라진 점은 쉬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풀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대학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라. 충분히 할 수 있다. 단 준비만 조금 한다면이죠.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조금만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충분히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수리논술 변화 과정을 또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주요 대학별 출제 경향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수학 어렵습니다. 이 수학도 어려운데 여기에 논술까지 더하려니까 머리가 뱅글뱅글 도네요. 네. 그래도 방향을 알았으니까요. 선생님이 방향을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방향에 맞춰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수리논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채점 기준을 알면 조금 더 네. 접근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선생님 계속해서 알려주실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채점 기준이라는 걸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뭘 공부하고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도표에 좀 이따 나올 텐데요. 그 도표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살짝 좀 이렇게 쉽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써볼까요? 또 지웁니다. 제가 지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그 채점 기준 파트에서 이해 분석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 분석력이라는 것을 이제 평가하고자 한다.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시문 안에 이제 문제하고 제시문 안에 도표나 그래프 문장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수학적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바꾼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빠짐없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것을 이해 분석력을 평가한다고 네. 한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추론 능력이죠. 추론 능력하면 되게 이제 멋있어 보이고 되게 대단해 보이긴 네.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경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수열 파트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 둘, 세 개 대입합니다. 또는 네 개 대입하죠. 그럼 대입해서 어떤 식을 대입하고 나면 뭔가 패턴이 보이죠.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규칙을 찾은 다음에 그럼 100번째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는 N번째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게 수능 문제죠. 그럼 이제 한 1, 2, 3, 4 패턴을 집어넣고 규칙을 찾은 다음에 100번째가 뭐니? 물어봤어요. 그럼 100번째는 뭐다라고 답하는 게 수능 문제입니다. 어디가 조금 비어 보이죠. 그 4번 대입해서 패턴을 알았다고 해서 100번째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턴을 찾고 결론을 내는데 이것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비어 있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일반화가 필요합니다. 일반화, 즉 항상 그러하다죠. 항상 그러하다라고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반화라는 방법 중에 하나를 증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 기납법이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추론능력 별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늘상 경험해왔던 패턴을 찾고 답을 찾았던 것 중에 논술에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일반화와 증명이 들어간다가 가운데 끼어들어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추론능력 파트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추론 능력을 물어본다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표현력이죠. 표현력. 역시 논술 답안은 표현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표현력이 중요한데 이것을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겁니다. 그냥 표현력이라고 하는 건 답안지가 있죠. 답안지가 있는데 답안지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꽉 짜여진 논리죠.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고 C로 가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B1으로 가고 B2로 가고 B3로 간다면 C로 간다면 어때요? 약간 돌아간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있다면 약간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꽉 짜여진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역시 수학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정확성이 중요하죠. 정확성. 그러니까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을 이용해서죠.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표현력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결국 첫 번째 이해 분석력, 그 다음에 추론 능력, 그 다음에 표현력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시험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창의적 사고력까지 묻고 있는데요. 근데 그 대학은 이제 몇 개 되지 않으니까요. 일단 요거는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수리 논술 채점 기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해 분석력, 논증력, 거기에 표현력까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 김한균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설명 계속해 주실까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수리 논술의 대비 방법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를 제가 제시한 방법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대학 측에서 답답하다 또는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대학 측에서 제시한 내용들. 첫 번째, 개념과 원리의 이해 분석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로 이걸 강조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 분석력도 있고 추론도 있고 표현력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것만 강조할까? 이건 왜 그러냐면 수리 논술 문제가 수능대에서는 보던 문제가 좀 출제되기도 하지만 여기는 익숙한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익숙한 문제가 아니니까 분석하는 방법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이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측의 첫 번째 접근 방법 첫 번째는 이해 분석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교과 과정 내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학습한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차근하게 학습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들으면 뻔한 내용인데 다시 들으면 어려운 내용입니다. 해보면요. 다시 말해서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제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한다. 이게 이제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시문과 논제가 연관성, 논제와 논문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이거 당연한 내용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열심히 수리 논술 문제 풀어보시면요.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습하셔가지고 경험을 키워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서 제시한 내용 네 가지. 첫 번째, 이해 분석력입니다. 향상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교과 과정의 기본 개념을 충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네 번째는요, 제시문과 논제에 주어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논제 간의 연관성을 활용해야 된다. 이게 대학 측에서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방법 두 번째 말씀드릴까요? 두 번째는요, 논증형 문제하고 풀이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우리가 참고를 할 때 뭘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근 걸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거 참고하시고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대한 채점 총평 등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증형 문제하고 일단 그 최근 기출 문제를 가지고요, 논증형 문제, 그 다음에 풀이형 문제를 분리합니다. 분리한 다음에 유형화를 좀 해야 되겠죠. 좀 어렵긴 하지만 말이죠. 그것들을 문제를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로 갈 대학들을 선정하고 그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분류하세요. 분류한 다음에 그것들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근 기출문제 학습하셔야 됩니다. 옛날 문제 정말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2학년도 기출문제하고요. 2013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그런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2014년도 기출문제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2014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오냐면요. 5, 6월 되면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집중하시고 있다가 관심 가지고 있다가요.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은요. 꼭 공부를 할 때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요.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서 채점 총평 이런 게 있습니다. 백서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그 채점 총평과 그 다음에 백서들을 기준으로 해서 답안지 작성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을 하나 놓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조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난이도가 조정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학생들이 답안지 많이 씁니다. 학생들이 답안지 많이 쓴다는 말은 어디서 승부하느냐? 결국 답안지에서 승부한다 이거죠. 논리적 구성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정교한 답안지가 이제 승부가 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지 마시고 그냥 풀어보지 마시고 채점 총평 이걸 확인해가면서 학습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수리논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답안지 어떻게 작성해야 네. 하는지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수리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오늘 선생님 말씀 꼭 기억해 두셨다가요. 잘 활용하면은 아주 수시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실천에 옮겨야지 그 네. 열매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김한균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2014 합격을 위한 수리 논술 전략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오늘 2014 합격을 위한 자연계 논술 전략을 주제로 김수중, 김한균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는 3월 모의고사 대비 사탐 특강연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